네, 오늘 화요일 죄와 볼 시간입니다.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문경 오미자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경 오미자도 굉장히 저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번에 그 인견 주시잖아요. 풍기 인견. 그것도 풍기 인견. 예, 인견도 굉장히 저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저 촉감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되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 인견을 아직도 안 써보죠. 뭐 그런 사람이 있어? 지금 제가 저를 돌보는데 좀 하찮게 되어서 이런 참. 네. 그랬었는데 한번 사용해 보니까 진짜 이렇게 소재가 좋은 거구나. 진짜 좋아요. 아, 예, 그렇더라고요. 네. 인견이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네,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아도 어떤 부작용이 없고 자극이 없더라고요. 아토피를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좀 약간 피부가 예민하거든요. 근데 이제 써봤는데 진짜로 괜찮다. 예, 그렇죠. 예, 비용을 좀 더 쓰더라도 쓸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좋아요. 제 아들도 좀 예민한 편인데. 그러니까 우리 이승우 변호사 그거 쓰는 거 애 주세요. 사이즈가 안 맞아서. 네. 잠깐만 인견 전화번호 좀 올려주세요. 네. 우리 아미고 회원이 풍기에서 오복상해일 겁니다 아마. 네네. 아주 좋더라고요. 네, 오복상해라는 인견 전문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패널들한테 선물로 다 제가 촬영 가니까 패널들한테 선물을 다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색깔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게 전통 소재가 색깔 입히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풍기 가시면 우리 아미고 회원이 직접 운영합니다.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오복상해 맞아요? 네, 풍기 인견 꼭 한 번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색대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맞습니까? 예. 바로 전화번호 좀 올려주세요. 오복 인견인가 그래요. 네. 아직 제 머리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누구는 뭐 60대기도 전에 썩는다고들 그러던데. 네,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요새. 네. 자, 가겠습니다. 네. 이재명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발부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유창훈 판사님의 생각 속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이제 유 판사님이 이제 연수원 29기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검찰청 지검장들 이 29기가 쭉 나갔습니다. 아하. 그래서 29기 관련돼서 이제 여러 검사들이 있는데 뭐 판사는 검사하고 직접 관련은 없으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기류가 일단 기본적으로 29기 기류가 있다라는 거는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건 관계돼서 이제 유창훈 판사가 담당했었던 사건들을 쭉 훑어보면 지금 사건 관련해서 그 정바울 씨라고 해서 아시아 디벨로퍼 사건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 영장 발부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박영수 그 전 특검에 대해서 첫 영장 기각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재청구해서 이제 발부가 됐죠. 네. 그 사건들이 있었고 김용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했던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장 전담부에서 지금 현재 3분의 부장판사가 돌아가면서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담당하고 있어서 사안들이 뭐 본인이 담당하지 않더라도 사안 관련된 이야기들을 아마 종종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영장이 발부됐던 그리고 현재 석방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상관없이 사람들을 좀 이재명 그 대표 관련된 사람들을 보면 유동규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됐다가 풀려났죠. 정진상, 그리고 김인섭 현재도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이화영 씨 구속 역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들 보면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여러 사건들이 지금 중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백현동 특혜 관련돼서 특가 배임 사안이 지금 들어가 있고 이게 종상향 자체가 정상적이었느냐 아니면 국가에서 요구를 했고 정부 차원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줬던 것이냐 이 문제가 있고 현재 이제 김인섭 씨 본인은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이제 진술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정바울 씨 진술에 의하면은 이거는 뭐 요구가 있었고 실제 그와 같은 형태의 청탁이 있었고 김인섭 씨를 브로커로 쓰게 되면서 돈을 주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성남시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형태로 지금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하고 그다음에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이제 등장한 그 증거 자체가 녹취 파일인데요. 녹취 파일 갖고 아마 상당 부분 다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제대로 다 거쳐서 증거 능력을 완벽하게 확보한 것이냐.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등장한 파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본 동일성이 있는지, 중간 오염이 된 것은 없는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이제 아마 상당 부분 다퉈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 점에 있어서 한 가지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은 이 유창훈 판사가 주로 보는 것이 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제 심도 깊게 파악해서 보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피의자의 진술 태도를 좀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서 보는 분이다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실제 위증 사건으로 중요 사건이었을 때 이 이홍우 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솔직하게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형태의 판단을 하신 것으로 이제 되어 있고 반면에 진술 자체가 좀 갈팡질팡한다든지 한다라는 형태가 되면은 이거 좀 믿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해당되는 진술 관련해서 증거 인멸을 앞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인데 여태까지 박사님하고 저하고 그 이재명 대표 진술 관련돼서 많이 들었던 것이 이제 진술 거부권 예. 주로 행사하고 나왔다. 그래요. 예. 그 밖에 나와서 입장문 발표한다. 네, 입장문 발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상당한 이제 판단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 자체의 부담으로 느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영장 이제 실질 심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실질이라고 부르는 건 문서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 심사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고 박사님이 이제 유창훈 판사님이시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변호인이 이쪽에 이제 왼쪽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바로 옆에 앉게 되고 뭐 여기 변호인이 여러 명 있겠죠. 이제 여러 명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건너편에 이제 검사들이 포진해서 쭉 앉게 될 거고 네. 방청석에도 같이 앉게 될 겁니다. 네. 지금 뭐 6명에서 10명까지 검사가 출석을 할 거라고 하고 지금 변호인단은 지금 뭐 4명에서 5명 정도가 출석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박사님께서도 그렇고 유창훈 판사님도 그렇고 변호인 이야기들도 주로 듣겠지만 제일 먼저 듣고 싶은 것은 본인 이야기를 주로 듣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딱 보면 알잖아 거짓말하고. 그렇게 이제 심리를 하면 이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가실 테니까 그러실 수는 없을 거고 아마 자세한 이야기를 먼저 사건 자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신 형태가 아니실 테니까 아마 변호사들의 이야기나 검사들 이야기를 듣는 것에 앞서서 영장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이제 읽어주게끔 돼 있거든요. 읽어주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사안 관련돼서 본인의 의견을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아마 이 절차가 제일 먼저 진행이 되고 나서 그리고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영장 발부의 필요성에 대한 검찰 측 프레젠테이션이 지금 뭐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정도 분량을 준비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또 변호인도 뭐 그거 맞춰서 분량의 이제 정보를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재명이가 그냥 제가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거짓말했습니다. 이러면은 영장이 기각되나요? 발부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런데 그래요. 다 인정했는데. 아니 지금까지 왜 그러셨습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범죄의 중대성이 또 남아 있고요. 아니 그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을 했다고 쳐도요.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지금 뭐 40만 장이다, 뭐 90만 장이다 이러면서 탄원서가 지금 모여지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뭐 40장 이러면은 이제 뭐 착하게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근데 이제 90만 이렇게 되면 은사 선생님이 써줬다든지 이러면 근데 90만 장 그러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이것들이 이거 완전 위협하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위력을 가해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을 사실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재판부에서 뭐 말씀하신 그 이재명 대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범죄 중대성 여태까지 증거가 제시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인정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자리에 이르러서 진술을 번복해서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 과연 이게 소송으로 나가기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한 전략인지 뭐 이것까지 저는 알겠습니다.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단식인지 금식인지를 좀 한 상태로 지금 나오잖아요. 네네. 그 이제 건강이 이제 뭐 별로 안 좋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에 따르면 건강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기도 해요. 뭐 적절한 단식은 건강에 좋을 수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 문제는 이제 구속 여부에는 영향을 안 줍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그 해당 영장 전담 재판부도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녹색병원이든 아니면은 여의도 성모병원이든 진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출해 줄 수 있느냐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네. 네, 그래서 해당되는 사료 제출했는데 판사는 그걸로 보좌하고 할 수 있겠네. 아니 그 정도에 대한 주장을 했으면 소명 자료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소명 자료를 제출 안 했으면 뭐 오늘 오후 늦게까지라도 좋으니까 진료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들을 다 전부 제출해 봐라. 근데 그 부분에서 건강 악화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지 직접 판단해 보겠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그 건강 때문에 뭐 그 구속 상태를 에서 재판받기 어렵다 이 얘기 함부로 못 하겠네. 그럼 바로 건강이 어떤지 확인하자고 그럴 테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치료를 했는지, 어떤 형태의 어떤 링겔을 꽂고 있었었는지, 그리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는 어떤 치료가 있었었고, 녹색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건강 얘기를 안 하면은 판사도 굳이 너 건강 상태를 한번 봐야 되겠다고 안 하겠지만. 근데 그것을 구속을 하면 안 되는 사유 중에 하나로 만약에 든다고 한다면, 그러면 확인해 보자가 되겠네. 제출해 보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 네. 피고인 말만 듣고서 그래 건강 때문에 이 사람 구속시키면 안 돼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얼굴을 보니까 거칠하고 해서 좀 피곤해 보이네요. 이렇게 하는 거가 구속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될 수는 없죠. 예. 원래 그 자리에 가면 다 사람이 거칠해집니다. 스트레스 받아갖고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요. 참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네. 오늘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이 상태에서 제일 이제 재판부가 고심하게 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거 인멸과 관련된 문제가 될 텐데 증거 인멸 관련해서 탄원서나 여러 가지 지금 보면 그 체포 동의안 자체가 넘어오는 단계를 봐도 이게 동의가 됐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이라고 하는 국가 공적 기관을 지금 뭐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증거인멸의 시도를 이재명 대표 본인이 어느 정도 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이는 그런 추정적 단서들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인멸의 우려가 없다 또는 조직적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이승우 변호사의 그 설명대로라면 이재명이를 보내버리려고 당해서 그러나? 뭐 제가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부결을 시키게 되면 당의 전체적인 부담이 되고 가결을 시키게 되면 검찰청과 이재명 대표의 싸움이 되고 뭐 이런 형태의 생각들을 했다라는 얘기들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건곤일척의 승부의 날이다. 그래서 내일 새벽이 됐을 때 동틀 때쯤 아마 결론이 날 텐데 그때 어떤 결론이 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추석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점심에 잔치국수 드시라고 우리 장석원 님이 아까 슈퍼챗 하셨는데 네네. 국수를 먹을까? 요리생 쿠키님이 법성 TV 하시고 슈퍼챗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이적이라고 하는 말, 제가 어제 만들었어요. 조적조 같이. 그 이재명의 예전 발언이 바로 지금의 이재명을 죽이고 있다. 죽일 것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보니까 어떻게 지금 상황을 그렇게 정확하게 예상하고 이런 말을 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는 그 결과에 이르러서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르는 경위가 좀 다를 뿐인 거죠. 지금 이제 뭐 중범죄다, 주범이나 뭐 종범들 다 구속됐는데 주범이 구속 안 되면 법치 국가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했고 어제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이 한번 이거를 다시 짚으면서 언론의 회자가 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사안 관련돼서 지금 야당 대표의 신분에 있기는 하지만 범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었고 실제 지금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또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라고 생각하는 뭐 정진상 씨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내부적으로 내부에 존재하는 제도권상의 최고의 그 이재명 대표의 뭐 보좌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김민섭 씨는 사실은 제야에 있는 최고의 보좌관 뭐 이런 평가를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유동규 씨, 이화영 씨 다 이재명 지사와 관련돼서 몇 년씩 활동을 했고 그분이 다 위촉을 해갖고 일들을 진행을 했던 분들이죠. 김용 씨 마찬가지 일이고요. 또 이런 형태와 관련 연결되어 있는 뭐 정바울 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다 지금 구속영장을 다 받아서 처벌받은 상태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명백한 증거가 없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주장하고 있고 변호인단도 주장은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분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실제 이분들이 지향하고 있는 바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의 주체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다 존재하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럼 수사와 관련돼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변호를 먼저 맡으셨던 변호사님이 계시거든요. 네. 변호사님이 현재 그 광주 서구갑에 출마하시려는 뭐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보도가 좀 일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누구죠 이름이? 박균택 변호사님.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 이제 제가 이분의 능력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정치적으로 어떤 지향적 목적을 그냥 갖고서는 사건을 접하게 되시면 굉장히 편향적 결론을 갖고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부분 중에 객관성이 없는 부분은 좀 자제를 시켜야 되는데 공천 준다는 걸 대가로 네. 변호사비를 안 주거나 아주 조금 주는 식의 거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만약 그런 거래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피선거권 상실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는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변호사 네. 수임할 때 그런 거 다 쓰잖아요. 수임 신고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한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보긴 봐야 되겠네. 네, 그렇게 다 신고하기. 네. 박군택이요? 박균택 변호사님. 그 사람이 무슨 검사장 출신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평균 수임 사건에 관련된 형사 사건 이런 경우에 네네. 평균 수임액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대략. 네네. 그거하고 좀 비교 한번 해봐야 되겠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한 가지를 좀 검토를 나중에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분이 뭐 출마하시고 이런 걸 떠나서 네. 일단 지향성을 갖게 돼서 어떤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확증 편향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변론을 하게 되면요, 객관적인 어떤 주장을 한다라고 실제 판단하는 사람한테 전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분 자체가 뭐 어떻게 뭐 판단하셔서 뭘 하시고 이거는 저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신데 아닌데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이제 같이 출석하실 수 있는 변호사님이 뭐 김종근 변호사님, 이승갑 변호사님 이렇게 이제 주도적으로 진행하실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특정 그 로펌에서 민주당 쪽 사건들을 주로 많이 하셨던 그 로펌에서 독립하셨던 또는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또 고려해 보면 이 형태의 주장이 자칫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오히려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중립적이거나 또는 약간 이제 그 우파 쪽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균형을 좀 잡아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너무 한쪽에 편안한 변호사님들만 데리고 이 영장 심사를 들어가게 되면 재판부에서 이제 물어보고자 하는 그 중립적인 어떤 질문에 굉장히 편향적인 대답을 하고 오히려 그와 같은 진술 태도가 부정적인 결론으로 치닫게끔 만드는데 큰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재판 전략도 좀 뭐 이렇게 좋은 거 아니다 이런 산뜻한 말씀이시네요. 느낌은 저는 일단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재명이가 못 믿을 것 같아요. 워낙 좀 시크릿이 많아서요. 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변호사한테 시크릿이 많으면요. 그 농구 경기 할 때 그런 거 아십니까? 앞에 키 큰 사람이 피봇을 서서 우리 편인데 갑자기 확 돌아서는 겁니다. 제 앞에서 그럼 저 공 맞고 쓰러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피봇을 걸고 돌아서는 거랑 비슷해요. 블라인드 치는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로 의뢰인하고 그 변호사하고 사이에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거짓말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1번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건 그렇고. 저 김의겸이 가짜뉴스 이건 너무 황당해서 이걸 이자가 취재하는데 구멍이 뚫렸었다고 뭐 하던데. 그러니까 예전에 취재를 하셨던 건 알겠는데 국회의원이니까 취재하실 시간은 없으실 것 같고 국정감사 준비하시기도 바쁘실 것 같은데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당내에 바쁜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노이즈 마케팅을 주로 하시면서 지역구 출마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 너무 유명해지셔서 김의겸 의원 이름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지나면 제 아들도 이름을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아들이 의겸이 아니 그렇게 그러고 다니겠네. 아니 그러고 말하지는 않겠죠. 아무래면 예의 있게 키워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요. 근데 김의겸 의원의 삼척동자도 이제 알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또 그리고 나서
보통은 이제 문제가 돼서 아우 그 틀렸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렇지. 이게 좀 사람 사는 도리인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태도를 일반적으로 일관하시니까 이분이 옛날에 기자하실 때도 이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기자 때도 비슷했을걸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런가요? 근데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질러보고 아니면 말지 뭐. 아니면 말지. 근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 정도로 이렇게 뭐 나가서 어그로 끌고 끝내고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략이시면 제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전략이 아니시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여러 그 언론이나 국회의원을 지망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최소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잘못된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국가사법기관 입장에서는 잘못된 허위의 그 사실관계에 대한 일방적 진술 또 확인도 안 해보고서는 일단 질러놓고 보고 나서 수습이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라면 불가피 법적으로 이제 보호 이익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호 법익을 위해서 처벌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짜 뉴스만 가지고서는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하다 그래서 지금 뻔히 이자가 입만 열면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또 김호준이 같은 경우도 알면서도 지금 사법 처리가 지지부진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검찰에서 이게 민주주의에 얼마나 그 심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고 이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그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이걸 처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최대한 다 동원해서 일단 뭘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현재 있는 법조항 갖고도 충분히 처벌은 가능합니다. 근데 법원에서 판례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허위와 관련돼서 나 그거 진짜인 줄 알았어. 인식 가능성의 문제를 좀 법원이 너무 엄격하게 보게 되면은 허위인지 진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고 소명하는데 수사력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허위와 진실에 대한 판단을 직접적으로 그 의사 표현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허위 사실에 대한 고의적 인식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미필적 고의론을 받아들이는 순간 해당되는 사실관계에 관련돼서 형사처벌에 대한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와 관련돼서 이제 허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 문제 삼는 것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이거 자체를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가짜, 거짓, 허위를 갖고 선동하거나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박사님도 그리고 모두가 다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처벌 형량 자체가 단순히 지금처럼 뭐 허위 사실 유포했으니까 반성하고 있으니까 선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그로 인해서 발생된 사회의 엄청난 해악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생된 사회적 파장과 갈등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형량이 선택되는 형태로 양형이 조정이 되게 되면 문제는 아마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통계 조작 사건이 있는데요. 이게 청와대 수석들 정책실장들이 이걸 했다고 하니까 그럼 이거는 문재인이가 직접 했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은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뉴스의 초점이고 수사의 초점으로 올라오시는 분이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시고요. 지금 보면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 설계자다. 설계자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소득을 올려놓고 최저임금을 16.7% 2017년도에 올리고 이랬으니까 2018년도 지표가 개선됐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설계 구도상으로 통계가 맞는 거죠. 결과값을 보여주는 것인데 막상 오픈을 해서 보려고 해서 통계청 보고가 올라와서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소득 자체에 대해서 일분이 소득이 감소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과값으로는 답이 틀렸다. 그리고 공식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된 거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 지금 조사돼서 나와서 막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수석 그 경제수석의 지위에서 통계청 직원들을 불러들여갖고 통계 원표와 관련해서 원자료를 공개해서 갖고 와서 검토하는 것은 불법이니까 그러면 자료를 보내지는 말고 그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을 들고 와서 하면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한 겁니다. 예, 딱 들었을 때도 벌써 탈법적인 냄새가 딱 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법의 취지상으로는 사실 금지되는 행위죠. 근본 원 자료 자체를 검토해 갖고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근본 법 취지를 위반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돼서 처리가 되고 뭐 해당 소득 통계 관련돼서 계산하는 방식이나 절차나 프로세스를 좀 조정을 해 갖고 분리시키고 똑같은 내용으로 합쳐서 계산하는 방식 말고 예. 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이제 네. 저는 이게 조금 판단이 잘 안 되는 대목이 네. 이게 이제 홍장표라는 자는 경제학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볼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가 소주성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를 내놨는데 네. 예, 현실이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네. 현실을 조작해야 되겠다 해서 네. 통계 조작으로 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겠죠. 네. 그럼 이제 이자가 머리가 좋아요. 예. 간교하고 사악해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간교하고 사악한 자입니다. 네네. 자, 그런데 문재인이 이거는 좀 띨빵하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통계를 봐도 이게 뭔지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홍장표가 이러저러하고 저러저러하다라고 해서 이 통계 조작을 한 다음에 보세요. 소주성 성과가 이거예요. 하니까 그냥 그대로 앵무새처럼 그냥 우리가 90%가 막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고 다녔거든요. 네. 문재인이가.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제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이냐 좀 제가 판단이 헷갈리는 게 네. 이게 좀 띨빵하니까 진짜 뭘 모르고 예. 조작해 주는 대로 떠들고 다녔을 가능성과 예. 아이 그 정도는 아니지. 그래도 얘가 머리는 있지. 예. 이게 분명히 조작에 가담했을 거야. 예. 뭔가 이게 조작된 거는 알고 떠들고 다녔을 거야. 예. 라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네네. 쪽인 것 같습니까? 전 전자일 것 같습니다. 전자. 네, 앞에서 띨빵에서 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좀 저희들의 치부일 수 있는데 예. 법조가 의외로 확률 통계 굉장히 약합니다. 예. 재무제표를 제대로 못 읽는 변호사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회계 정보 관련돼 갖고 굉장히 고전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세무 회계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이 이제 그 로스쿨 제도로 전환이 되면서 예. 상당히 들어왔는데 네, 대화를 이제 서로 나눠보면서 좀 이제 뭐 개선이 되긴 했지만 네네. 사실은 이제 법조문 공부하고 수리적 계산 멀리하고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당히 멀어지기 때문에 예. 숫자 통계 그리고 이제 공식이 이게 통계나 확률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예. 통계자료 정리하는 게 단순 계산식이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정교해져 있고 네네. 복합 공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이제 엔간히 수학을 이해하고 있고 통계와 관련된 지식이 있지 않으면 전문가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런 형태에서 이제 그 당시 대통령으로서 판단을 보고받고 소득 주도 성장이 이렇게 좀 한계점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성과가 나고 있다라는 이제 보고를 받고 역시 우리 홍장표 경제수석이 나한테 갖고 왔던 그 소득 주도 성장이 진짜 맞는 정책이구나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네. 진짜 무식해서 뒷방에서 모르고 했다 그러면 죄를 묻기가 어렵네. 그게 이제 형사 정책적인 한계이기도 하고요. 예. 고의가 아니고 하면은 이제 근데 이제 다만 사안 관련해서 설명을 이제 하는 단계에서 보고된 문서들이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보고된 문서에 나와 있는 기초가 처음에 이와 같은 형제 통계 보고가 기사로 나와서 아마 물어보셨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이게 뭐냐? 우리가 지금 해서 최저임금을 작년에 그렇게 올렸는데 지금 언론에 통계청 보고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겠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뭐라고 보고를 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면은 알고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해를 못 하셨는지 알 수 있겠죠. 네. 예.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돼 버렸어요. 네네. 당장 오늘부터 대법원장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네네. 네. 어제부터 없습니다. 어제부터. 네. 자,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뭐 사실 한 번 정도 3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던 사건이 그 박정희 정부 말기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긴 했는데 뭐 실제로 80년대 이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된 적이 없어서 거의 한 40년간 없었던 초유의 상황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런데 사법부라는 조직을 생각해 보면 대법원장이 지명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국회에서 동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되고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대법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권한 대행 체제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권력 갈등 자체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상태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내부에서 재판 연구관들이 여러 가지 각국의 권한 대행과 관련된 검토 자료들을 보고 있을 것이고요. 13분의 지금 대법관들이 존재하는 상태시고 지금 안철상 대법관이 지금 권한 대행으로 내년도 1월 달까지 이제 임기 기간 동안 권한 대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만들어야 될 것들은 대법원 자체에서 권한 대행 체계로 했을 때 어떤 형태로 대법원을 안정시킬 것이냐. 그리고 사법과 관련돼서 이 권한 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때 네. 대법원은 어떤 형태로 대법관과 관련된 재청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명분과 실질적인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국가 기관이나 의회를 상대로 설명을 해 나가야 되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설명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자체가 마비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관 인사 이동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고 전원 합의체라고 하는 새로운 판결 법리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라는 그렇죠.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가 불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전원 합의체는 14명? 네, 그렇게 돼 있는 대법원장 포함?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권한 대행 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전원 합의체를 지금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해당되는 내용 관련돼서 지금 규정 자체도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재청권 행사에 대한 문제까지도 검토를 다 해서 예.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법령을 그러니까 규칙이나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네. 사법부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입법부에다가 예. 너네 뭐 하는 짓이야. 너네 뭐 하는 짓이야. 사법부 수장의 그 공백 사태를 이런 식으로 너네가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낸다는 게 말이 돼? 네. 대법원장 후보자가 청문까지 끝났잖아. 네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기각하려면 기각시키고 가결하려면 가결하고 빨리 투표를 해. 지연시키는 것밖에 안 된 상태가 되버렸죠. 투표를 해. 그래야 예컨대 너네가 본회의에서 기각하면 우리가 다음 후보자를 대통령이 다시 추천을 해서라도 후속 조치를 밟을 거 아니야. 너네 지금 뭐 장난하는 거야? 그렇죠. 라고 하는 사법부의 공식 입장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사법부는 아마 그런 의사 표시는 웬만하면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입법부한테 멱살 잡혀가지고 나 참네 정말. 여러 가지로 멱살이 잡혀 있죠. 행정부와 그 국회의 입법부에 사실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큰 소리를 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줄줄이 저것들이 영장 청구하고 실질 심사 받으러 올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 뭐 멱살잡이를 하자면 사법부가 꿀릴 게 뭐 있어요? 그렇긴 해도 이제 그 민주당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끝까지 가보자 그러면은 좀 깨져. 더불어민주당이고 이재명이지. 현실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부장판사가 이제 배석판사 2분을 거느리고 계신데 배석판사 2명도 뜻대로 컨트롤을 못합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권한 대행하시는 분이 대입법부 투쟁을 하신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생기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대찬 대법관 하나 정도는 좀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자, 다음 주에 못 나오십니까? 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 에티오피아를 가서 1박을 하고 케냐 나이로비로 가서 이제 김진표 의장님을 모시고 그 나이로비에서 이제 대한민국 아프리카 경제 협력 관련된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다녀올 예정입니다. 네. 김진표는 하는 일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다니네. 뭐 하는 일은 이제 가서 많이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어요. 네. 잘 다녀오세요. 괜히 그것 때문에 우리 이승호 변호사 시간만 하나 죽잖아.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아마 무르익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인구가 이제 전체 아프리카가 14억 정도 인구가 있고요.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ODA, 그러니까 해외 개발 원조 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이 올라간 상태고 중국은 또 한 20년 가까이 이제 그 채권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병폐를 좀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많은 그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가서 보고 와서 그 경험을 또
우리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디오피아는 우리한테 굉장히 좀 의미가 각별한 나라죠. 굉장히 전통도 깊고 우리나라랑 굉장히 문화가 비슷하고요.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최근에 배웠는데 어순이 똑같다고 합니다. 어순이? 네. 단어만 알면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유일하게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6.25 전쟁 때 네. 직접 군인을 파병해 준 나라.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의 2배 정도 인구를 갖고 있는 국가고 한 3,0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우리 이승우 변호사가 풍기 인견, 네, 오복 인견 이거 엄청 좋다고 그러셨는데 그거 진짜 좋아요. 네, 저도 그 오복 인견에서 저한테 선물로 준 저 침대 매트 커버 이런 거요. 또 제가 산 속옷 이런 거 입고 있는데 아주 뭐 진짜 기가 막힙니다. 풍기 다음 주가 풍기 인삼 축제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축제 기간 중에 제가 다시 내려갈 건데요. 그리고 그 영상도 다음 주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건데 그때 영주 풍기 가셔서 풍기 인삼 축제 하실 때 인삼만 사지 마시고 이 오복인견 꼭 한 번씩 들려주세요. 꼭 한 번씩 들려서 진짜 한번 공부 좀 해보십시오. 오복인견. 댓글창으로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재업을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